안녕하십니까. 오늘 투자 유치의 개요와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더 세메이온의 김영모입니다. 본 강의는 KMFP, 제가 지금 전략 이사를 맡고 있는 KMFP와 저희 회사인 더 세메이온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실제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고 또 M&A 자문을 하면서 많은 상황에서 이 투자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만들어서 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더 세메이온이고요. 18년도 4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사업하는 분야는 전략, 신사업, 투자, 마케팅, 주로 스타트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갖추기 힘든 역량을 제가 대기업에서 또 컨설팅 회사에서 경험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중점 분야나 지역이라든지 실적은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더 세메이온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KMFP 전략이사, KMDA 한국 의료데이터 협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카본 솔루션과 신성 TK와 같은 스타트업에서는 전략이사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종합기술원에서 15년, 기술과 가치에서 3년, 기술사업화 컨설팅과 유럽 거점 신사업 발굴 등과 같은 경력으로 일을 해왔고 2018년부터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 또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인데요. 왼쪽에 매출이 50억 이하이신 회사, 투자하는 시리즈 A나 B 정도까지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이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투자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투자자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시고 알아도 그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만들 역량이 부족하세요. 이분들이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분이 엔지니어이시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는 강점이 있으시지만 이런 투자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 투자자들은 매일 좋은 회사를 찾아요. 그래서 좋은 회사의 자료를 입수해서 매일 보는데 이분들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위주로 되어 있는 이 스타트업에서 만든 자료를 봐서 잘 이해를 못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이게 사업에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투자를 얼마 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잘 설명이 안 돼 있으면 이분들은 그냥 자료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들이 충분히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사장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한편은 현재 지금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 몇백억에서 몇천억, 조 단위의 회사들이 어느 날 그 회사가 레드오션이 됐는데 그런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고 또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해 여기 있는 이런 회사들을 M&A 한다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서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왼쪽에 있는 스타트업과 오른쪽에 잠재적인 투자자를 연결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 지금 오늘 강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쪽 투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또 이런 자료를 잘 만들 수 있을지라는 취지에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의 개요, 투자자의 종류, 투자 유치 실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를 받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쉽고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와 대출을 정확히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투자를 받겠습니다라고 와서 설명을 쭉 하는데 보면 거기에 어, 회사채 발행하는 것과 투자가 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투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대출과 투자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출은 이자를 주고 내가 원금을 상환하는 거죠. 언제 원금을 상환하는지는 다르겠지만 나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주는 거고요. 투자는 이익을 주는 게 원금을 주고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나한테 맡기면 이걸로 사업을 잘 해서
거기에 더 많은 수익을 안겨드리겠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가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시겠는데, 투자도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불필요한 투자를 받아서 기업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그 다음 투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먼저 들어온 투자자분들이 다음 투자를 받는 거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달라라고 해서 사업에서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런 요구를 해서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기업 가치가 하락한 다음에 그 새로운 투자를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한 돈을 이 금액에 다시 돌려달라든지 그런 과도한 요구를 하고, 또 경영 간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으실 때 제가 위에 적은 이유가 반드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투자의 장점은 신용이나 담보를 줄 필요가 없고, 또 사업이 실패해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고, 또 내 사업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미래에 지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지분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 가질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또 경영 관리 관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투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투자를 받을 때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투자를 받을 때 또 알아야 될 것이 신주와 구주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주식 매각은 현재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은 그 주주한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돈이 회사에 필요하려면은 그 돈을 판 주주가 다시 대출 형태로 회사에 입금을 해야지만 회사에 돈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 구주를 매각한 돈은 주주에게 직접 가는 돈입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회사에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서 그 주식을 파는 것이고요. 이 돈은 회사에 납입되어서 회사의 자산, 사업 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됩니다. 또 이제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통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업한 사람들과 똑같은 의결권, 또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선주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우선적인 권리를 주세요 라고 해서 투자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그런 주식입니다. 우선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한테 이익을 특별히 더 많이 주세요, 그 대신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게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재산이 남았을 때 나한테 더 많이 주세요, 나한테 우선적으로 청산할 때 배분해 주세요 라는 것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는, 아니면 시간이 됐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들어있는 우선주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회사가 좋아졌을 때 일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우선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투자자를 위해서 투자자가 만들어진 그런 주식의 종류입니다. 또 하나 유의하실 게, 투자를 받을 때 연대보증이나 그런 주주간 계약에서 특별한 조건을 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창업자가 배임 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증을 서야 되는 그런 문구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회사가 안 좋아져서 내가 이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지금 산 가격에 동등 가격 내지는 그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의 주식을 다시 당신이 사시오 라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계약하면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그런 경우를 제가 실제로 여러 차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려고 적었습니다. 투자를 받을 때 투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투자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 보통주냐, 상한전환 우선주냐, 전환사채냐, 우선주냐를 잘 고려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빨간색 두 가지, 드래그 얼록이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 투자자가 내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중간에 다른 주주들도 내가 파는 조건과 동일하게 파세요 라고 강제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주주들이 나는 팔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특히 대주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창업자 같은 경우는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될 그런 조항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풋옵션이죠. 내가 팔려고 할 때 그 가격에, 정해진 가격에 사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고 투자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받기 전에 또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투자 금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회사 가치가 50억인데 50억 투자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 투자 회사는 100억 가치가 되고 50억 투자 받은 그 지분은 50%가 되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남의 회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받는 금액이 좋은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또한 그러면 내가 회사 가치를 높여서 받으면 좋지 않냐. 물론 이제 당장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 회사 가치에 맞지 않는 밸류로 투자를 받으면 그다음 투자를 받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커브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 회사별로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지금 시드 투자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엔젤이나 그런 데 받을 때 내 회사 가치가 5억, 10억 정도의 밸류일 때는 1억 이하, 5천만 원 받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리즈 A가 되면 회사 가치가 20억이다, 50억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억 밸류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 투자가 진행될 때 매 라운드마다 한 10에서 15% 정도가 지분이 희석돼서 IPO 갈 때까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지분이 희석되었을 때 대표자의 지분이 20% 이상, 바람직하기로는 30% 이상이 유지가 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투자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내가 시리즈 A 단계인데 이미 대표의 지분이 30%, 40%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계속 앞으로 지분 투자를 받을 때 M&A나 IPO, M&A는 아니고요. IPO를 갔을 때 대표이사의 지분은 그러면 10%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IPO 다 했는데 내 회사가 아니라 남의 회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서둘러서 가겠습니다. 먼저 투자자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 회수, 이 회사의 그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내가 그래서 돈을 얼마를 넣고 몇 년 후에 얼마 후에 몇 배를 회수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그런 투자자이고요. 전략적 투자자는 물론 그 부분에도 관심이 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투자하면 이 회사의 기술이나 제품을 잘 활용해서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 회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런 시너지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그런 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을 전략적 투자자라고 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S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회사의 가치를 볼 때 이런 재무적인 가치 외에 시너지를 같이 결합해서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또 광범위하게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분들 이런 좋은 전략적 투자자를 만났을 때는 회사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의 종류를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제 초기 단계부터인데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정책 자금, 벤처 캐피탈, 후기 전문 투자 기관. 크라우드 펀딩은 단계로 보면 엔젤 투자자랑 같은 단계인데 좀 다수의 돈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밑에 놔뒀고요. 엔젤 투자자는 먼저 전문 엔젤, 적극 엔젤 종류는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형성되는 초기 시점 아니면 회사가 형성되기 전에 아주 초기에 이제 시드머니를 투자하시는 분들이고요. 엑셀러레이터는 공식 명칭으로는 창업 기획자라고 합니다. 초기 창업을 도와주고 선발하고 또 보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부에서 인증한 창업 기획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창업 기획자 중에는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받고 팁스에 선정이 된다면 물론 페이퍼워크가 좀 있긴 하지만 스타트업으로서는 기업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보증을 해주는 줄 알고 계신데 실제로 여기서 보증한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내가 보증한 금액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보나 신보에서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벤처 캐피털이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은 창업 투자회사, 신기술 금융회사, 유한 책임회사들이 있는데 투자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벤처 캐피털이 각각 회사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펀드를 가지고 있고 또 대표자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투자 심사역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회사인데도 여기서는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저기서는 못 받고 또 여기서는 좋게 평가하는데 저기서는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캐피털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고 실제 평소에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양한 벤처 캐피털들을 알고 그 VC가 원하는 회사를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거기 지원을 해서 투자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전문 투자 기관이고 스타트업들이 주로 접촉할 이유는 없고요. 뭐 프리 IPO나 상장하기 바로 직전 단계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는 거의 IPO가 확정됐기 때문에 80, 9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바로 전 단계에 6개월, 1년 정도의 기간에 수배에서 뭐 한 몇십 프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여기서는 수백억, 수천억 규모의 투자를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최근에 와디즈 같은 데에서 일반 개인들에게 소액을 모아서 수십만 원에서부터 수백만 원을 모아가지고 주식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이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에 투자를 하는 리워드형 같은 형태도 있습니다. 엔젤 투자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10,000명이 넘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전문 엔젤, 적객 엔젤, 엔젤 클럽, 개인 투자 조합.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고요. 어쨌든 다양한 엔젤 투자자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성은 경영자가 어떤 분인지를 관심 가집니다.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이 회사가 지금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거는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왜 투자하느냐? 이 투자자들은 지금 경영자의 비전이나 그 사람들의 열정에 감동을 한 겁니다. 또 이분들은 대부분 자산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돈을 벌었으면 회사에 기여해야지 라는 그런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마음이 있고 실제로 제가 어떤 부회장님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당신 입으로 직접 하셨습니다. 내가 회사에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아까 열정 말씀드렸고 또 이 엔젤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하고 자기가 물심양면으로 이 회사를 도와주고 싶어 하고요. 또 자기가 투자한 회사를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자랑 겸 또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주고 실제로 도움을 다양한 방면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엔젤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이 표는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엔젤 투자자의 매력 포인트는 뭐냐 하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3천만 원까지는 100%, 또 5천만 원까지는 70%, 그 이상은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1억을 투자를 했을 때 2천만 원 가까이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엔젤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에 동일 배수, 1배수 내지는 2.5배수까지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전문 엔젤 투자자가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2.5억의 추가 투자를 엔젤 투자 협회라는 데에서 엔젤 매칭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5억을 투자받을 수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펀드를 운영하는 벤처 캐피털이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은 크게 모태 펀드하고 일반 사모 펀드가 있습니다. 모태 펀드는 이 투자 자금의 70% 가까이를 정부에서 대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자금을 운영하는 창업 투자회사 GP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이 정책 펀드에서 이렇게 투자하세요 라고 한 그런 아주 디테일하게 브레이크다운된 규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창업 투자회사들이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직접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 펀드를 지원해서 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익률보다는 내가 얼마나 손해를 안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는 모태펀드의 속성은 높은 수익률보다는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 GP라는 업무집행 조합원이 유한 책임회사 LP라고 하죠. 여기에서 돈을 모아서 창업투자조합 VC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창업투자조합에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이 벤처 캐피탈의 속성은 여기 유한 책임 사원들에게 많은 수익을 남겨줘야 그 다음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투자를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벤처 캐피털의 지상 과제는 어떻게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결국은 안전한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벤처 캐피털들은 대부분 매출이 어느 정도 구도가 잡혔거나 아니면은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아직은 그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초기 창업에는 투자를 좀 꺼려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좀 원래 여러분들이 관심 있었던 투자 유치의 실제 IR 자료 작성 앞 단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IR 자료 관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IR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IR과 PR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IR은 뭐냐 하면은 투자자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투자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R은 일반 대중들에게 우리 회사가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고 우리 회사는 이런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라는 회사를 PR하는, 그야말로 알리는 입장입니다. 근데 많은 IR 자료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PR 자료를 들고 오시거나 PR과 IR을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에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투자 제안서에 들어갈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재무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회사를 운영해서 돈을 벌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을 어떻게 투자자한테 돌려줄 것인가,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잘 확보할 것이고,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떻게 투자자분들이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여줘야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있고 우리 기술이 좋아요, 우리 사업은 이런 사업이에요 라고만 설명을 하면 투자자들은 그 기술도 모르고 사업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창업자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의 기술이 어떻고 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데에 중점을 가지게 되고요. 성장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수익이 높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됐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글로벌을 진출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투자자들한테 각인시켜야 투자를 받는데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예, 좀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IR 자료를 만들 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시장성, 경쟁력, 사람, 엑싯, 기타. 그런데 대부분 대표이사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의 관심은 내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와서 이야기하는 게 내 기술이 특허가 있고요, 또 진입장벽이 높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관심은 이 대표이사가 어떤 분이냐, 대표이사의 열정이 어떻고, 이분들이 내가 투자했을 때 앞으로 계속 같이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멘탈리티,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열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회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분이냐, 또 여기 핵심 인력, 이 회사를 영위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 회사에 자금이 얼마가 들어갔을 때 안정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또 몇 년 후에 내가 엑시트를 할 수 있도록,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가 안정적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느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실제로 투자심의회에 통과하지 못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찾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여기 빨간색들을 보면 저희가 투자 유치를 받거나 아니면 검토할 때 실제로 이런 빨간색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정작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하나하나 다 내가 IR자료를 만들 때 이 질문들을 대답할 수 있는, 이 장벽들을 넘어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팀의 구성, 또 이 회사의 차별점은 뭐냐, 시장 크기는 뭐냐, 경쟁사는, 또 핵심 고객은 누구냐, 현재까지의 성과는, 매출 계획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리스크는, 엑시트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은 회사의 차별성, 시장성, 사업성, 수익성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중에 IR 자료를 만들 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IR 자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투자심의 보고회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단 투자심사역이 스타트업을 만나면 그 위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투자심의 보고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투자심사역이 투자심사 보고서를 만드는 목차에 맞춰가지고 입맛에 맞춰서 딱 자료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이 자료를 만들 때 도움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회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IR 자료 만드는 전략을 세워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제목들을 재구성해서 저는 4가지 꼭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회사의 개요, 시장, 산업 분석, 사업의 내용, 매출 추정 및 투자 제한 이렇게 했고요. 특히 이 중에서 3번, 4번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IR 자료를 만드는 실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개요, 시장 산업 분석, 사업 소개, 매출 추정 및 투자 제한 이렇게 4가지 순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슬로건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촌철살인 같은 한 줄, 또 약간 멋진 그림을 통해서 회사의 비전과 그런 회사를 한마디로 사람들이 잊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뽑고 보니까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경 변화를 시도함으로 시설 투자 없이 수확량 증가에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아주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보시면 캐릭터 상호작용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프렌즈몬,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기에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우리 회사를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회사의 일반 정보입니다. 이 자료는 요즘에는 그냥 앞에 안 놓고 뒤로 빼는 경우도 있으니까 순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개요와 여기에 뭐 회사의 중요한 임원진을 소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포맷은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기 있는 이제 일반적인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사가 어느 정도 업력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의 연역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투자 유치 업력이라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R&D를 뭘 했다, 특허가 뭐 있다, 또는 언제 창립해서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해왔고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왔다, 이런 식으로 회사의 연역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는 뒤로 보내도 됩니다. 그다음에 회사의 이제 핵심 멤버를 소개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 인력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부터 부사장, 뭐 고문, CTO 이런 분들의 주요 이력을 적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어떤 패션 업계에 오래 있었다든지 다양한 이력들을 적고 이렇게 회사의 핵심 인력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영위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어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한 회사의 조직도,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조직도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명밖에 안 되는데 조직도를 억지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경우에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 개요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전에 이제 시장 전망이나 산업 분석을 하는 경우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사업 소개를 먼저 하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2번을 통째로 뒤로 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본인이 로직을 만드실 때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 전망입니다. 시장 전망 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내가 타겟하는 시장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몇 프로를 차지했을 때 이렇게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라는 논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 있는 보시는 것처럼 공인된 그런 자료를 활용하셔서 밑에 각주도 달고요. 이 사업이 이쪽 분야의 산업이 이렇게 빨리 성장합니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다 보면 내가 원하는 시장 자료가 내 입맛에 딱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몇 개의 시장 자료를 짜집게 해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논리를 만들어서 내가 자료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제가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논리로 이렇게 이 자료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은 마스크 시장 작년에 2조 원, 3천억에서 2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거의 8배 뛰었는데 금년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뭐 1조 원 이상의 시장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그 논리에 수긍하면 되는 거고, 그게 수긍하지 못하면 또 악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이렇게 팬시한 사업이고 트렌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사업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중요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패션 커머스가 이렇게 변천하고 있는데 우리는 5세대다. 아니면 또 중고 시장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카테고리 킬러형인 4세대이다. 또 자동차가 처음에 벤츠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가솔린 차가 만들다가 전기차로 진화했는데 배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일링 보트가 지금 내연기관으로 보트가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겠느냐? 당연히 전기보트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또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논리가 됩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환경이나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내가 이 회사는 지금 전기 선박 추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법령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2019년부터 어선 대상 보급 사업이 시작됐고 친환경 전기 선박 의무 도입, 구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합니다. 중국이나 영국이나 미국 그러니까 해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러면 이 시장이 앞으로 열리겠네 라고 투자자분들이 수긍을 하시겠죠. 예, 그다음에 시장의 크기를 또 가늠하는 방법 중에서 탐삼솜이라는 방법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탐은 뭐냐면 우리 회사와 관련된 전체 시장입니다. 또 그중에서 우리 회사와 조금 갈려 있는 브레이크다운 한 번 한 시장이고요. 마지막은 내가 정확하게 타겟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요 장표는 투자자들이 많이 익숙한 포맷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한 장을 표현하면 아 전체 시장은 이렇게 큰데 그중에 내가 여기를 브레이크다운해서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타겟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이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면 이 전체 중에서 이 시장이 몇 프로이고 그러면 이 정도 시장은 타겟하고 이 중에서 이 정도 퍼센트를 가져가는 거는 타당하겠네라고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한국 시장은 탐삼성이 이렇게 되고 글로벌 시장은 이렇게 된다라는 자료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패션 시장이 이렇고 국내 패션 시장, 온라인 패션 시장. 그래서 요 온라인 패션 시장 중에서 우리는 전체 요 정도를 타겟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이 이런 시장을 타겟하고 이 정도 시장을 노리고 있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빼먹어서는 안 될 것이 경쟁 기술과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 기술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다른 데는 다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부 항목은 이렇고 각각의 회사별로 장단점이 있고 설명을 하는 자료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의 서비스와 다른 회사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부분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좋은데 나머지는 뭐가 하나가 다 나빠요. 그럼 결국은 누구나 다 우리 게 베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회사 가서 물어보면 자료가 똑같아요. 우리 자료가 베스트고 나머지는 다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 자료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료는 지금 실험실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나머지 회사들은 2019년도 미국의 무슨 공인인증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자료는 2년 전 자료고 자기 자료는 금년 자료예요. 그것도 아직 공인인증기관에 인증도 안 된 자료이죠. 그럼 그런 자료를 조금만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랑 이거랑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조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런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 명기해서 이 자료에서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업별 진행 현황 및 매출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여태까지 나왔던 IR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표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매출 추정 및 투자 제한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업을 이제 함에 있어서 현재 시장의 문제점이 뭔지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지금 현재 새 차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대비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이제 설득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이런 방법론을 취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두 장을 딱 만들어 가지고 현재의 문제점과 솔루션
아니면 요거를 아예 한 장으로 만들어서 문제점과 솔루션을 한 장으로 딱 개괄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커머스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근데 우리는 요렇게 해서 소비자의 니즈, 언맷 니즈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과다한 동영상에 노출되고 아이들이 지금 이런 실제로 갓난아기부터 다 엄마가 휴대폰을 주고 놀게 하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대화하지 않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여기 있는 캐릭터가 실제 아이들한테 직접 반응을 하는,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컴퓨터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생님하고 반응하면서 인터랙티브하게 감성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제와 해결책을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한 장으로 명확하게 요약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제품인 경우에는 좀 쉽습니다. 우리가 선체 추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성능을 이렇게 되고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제품으로 딱 설명이 되는 경우는 좋은데 우리 회사가 제품이 아니라 솔루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는 농작물이나 농업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을 해서 3주 동안 생육을 관찰한 예측을 한 다음에 수확량을 예측해서 최적의 수확량을 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또 이제 신발 연구소라고 하는 신발 제작 및 유통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신발 생산 관리를 모두 총괄하겠다는 거죠.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 관리하고 퀄리티 컨트롤하고 입고해서 수요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수요자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원하는 신발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판매하는 단계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 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얼핏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장으로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하게 되는 건데 요거는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됩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강점이 있고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유 기술이나 특장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경쟁 우위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시장에서 넘버원이거나 온리원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투자자들한테는 아, 이 회사가 이 분야에서는 정말 가장 강력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네라고 설득이 되고 그러면 투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제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요런 포맷을 선호하는데요. 각각 사업이 뭐 이 사업 회사에서 사업이 3개가 있다, 4개가 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매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기대 매출이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이 고객들이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을 해서 각각 사업별로 3장, 그러니까 한 장씩, 2장씩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3장이 되고 4장이 되겠죠. 그것을 나중에 다 더하면 이 사업 전체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전략이 있고 제품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사업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익 모델을 뭐 브랜드별, 스타일리스트별, 업체별 또 평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각각 매출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그렇게 각각 사업을 설명을 했으면 그 사업을 통합해서 우리가 현재 사업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으며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이 전개가 될 것이고 또 그거를 전개하기 위해서 어떤 R&D 계획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그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하는 경우가 아주 회사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20년도, 21년도에는 요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요런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설명 자료도 아주 이해하기 좋은 자료가 되겠고요. 또 위에 보시면은 현재 사업은 2021년도에는 요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B2C는 요런 사업을 하고 있고 PB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고 점점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요 사업을 확대함에 있어서 R&D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요렇게 개발할 예정이고요.
또 공동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연구소에 기술 이전을 받아서 요렇게 개발한 기술들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앞으로 미래 사업을 진출하는 데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이 '아, 이 회사가 미래 비전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서 회사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이 자료는 TRM이라고 해 가지고요. 테크놀로지 앤 프로덕트 테크놀로지 앤 리서치 로드맵이라고 해서 삼성이나 그런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R&D를 결합한 로드맵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현재 소프트웨어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드웨어를 확대할 것이고 또 커넥트 허브, 제어기도 사업을 확대할 것이고 각각의 매출은 이렇게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현재의 비즈니스와 미래의 비즈니스를 한 장으로 보여준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 강의가 지금 끝나가는데 또 중간에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치고 Q&A는 다시 세션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3개의 비즈니스, 5개 비즈니스가 있으면 각각의 비즈니스별로 매출을 전망을 하고요. 그 매출을 합산한 것을 그래프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표로 만드는 방법이 중요하고, 이렇게 한 장으로 우리 회사의 매출이 각각 브레이크다운하면 이렇고요. 이것을 한 장으로 표시하면 앞으로 4년에서 5년 정도 매출 전망이 이렇게 됩니다. 이 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냥 대충 내가 100억, 2억, 300억 이렇게 쓰면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별로 내가 어떤 고객에게 어떤 이유로 어떻게 팔 수 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최대한 상세하게 엑셀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자료를 작성하시고 필요하면 바로 그 엑셀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뒤에 별첨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 보시면은 상세하게 B2B, B2C 플랫폼이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되어 있죠. 그다음에 각 이제 객단가가 있고 그렇게 매출 전망을 했고, 이 내용의 세부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가 다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이 숫자를 보고 안심을 하거나 좀 더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출을 이렇게 일으킬 것이고 또 창업 자본이나 대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또 정부 R&D 자금을 이렇게 사용할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이렇게 받고 싶은 겁니다. 라는 논리를 이제 잘 만들어 놓으면 이 자료 정도를 보면 투자자들은 아, 이 대표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1Q, 앞으로 가까운 1년은 이제 쿼터별로, 분기별로 이제 자금 소유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최소 1.5년, 2년 정도에는 가능한 디테일하게 내가 필요한 자금에 대한 소요 계획을 짜고 그거에 대한 확보 계획을 만들어서 요렇게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은 이렇게 뭐 소요 계획과 조달 방안을 이제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 자료하고 약간 겹치긴 하는데 투자를 받으면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억 투자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개발자 또를 이렇게 AI 기술자 영업을 이렇게 뽑고 또 하드웨어 장비를 이렇게 할 것이다. 대부분 인력 추가와 또 장비 구입에 사용하는 부분 아니면은 공장 건설하는 데 사용한다고 할 때 투자자들은 좀 안도하고요. 뭐 빚을 갚겠다. 뭐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 좀 꺼려하겠죠.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명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투자를 받으면 내가 지금 현재 이런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사용해서 회사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예, 마지막 자료입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자들은 언제 이 돈을 회수할 것인가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 돈을 투자하면 내가 여기는 지금 필요자금이 같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뭐 같이 들어와도 되고 따로 빼도 됩니다. 지금 현재 돈을 투자를 받으면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고 나면 상장 계획이다. 또는 뭐 M&A 된다든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 그러면 이 회사가 2025년이니까 내가 한 4년 후에 회수가 가능하구나 그런 예상이 되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회사의 상태, 주관사를 설정했고 내년도에 IPO 진행이다. 그러면 야, 이 회사가 지금 내년에 IPO가 된단 말이야. 이게 가능해? 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 회사를 바라보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또 캐시인과 아웃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엑싯 전략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M&A나 IPO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료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는 말씀은 투자 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내 회사에 맞는 투자 규모를 설정하고 내가 엔젤이냐, 프리 A를 받고 있느냐를 이제 알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조건 높은 밸류로 또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이렇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투자자가 누구냐, 개인 투자자냐, 기관 투자자냐, 전략적 투자자냐, 재무적 투자자냐 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드린다면 투자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10번 이상은 IR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IR을 갈 때마다 오늘 내가 IR 연습한다라는 차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IR을 하러 가셔서 특히 이제 CTO 분이나 아니면 기술자이신 분들이 거기서 논쟁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이제 저명한 학자이시라도 거기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시면 내가 투자를 받는 것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막 이제 논술형식으로 쓰고 뭐 거기에 이제 영어나 아니면은 복잡한 전문 용어를 그대로 쓰면 투자자들은 그냥 자료의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숫자에 관심이 있다. 매출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또 한 번 투자를 설명한 분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잠재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투자를 못 받았는데 6개월 후, 1년 후에 그분이 다시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받는 경우들을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중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시 나갔다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요 회의가 지금 1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회의를 닫고요. Q&A 세션을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회의를 열고 링크를 한 번 더 공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